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의 그린쌤 노아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크 그린의 G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텐데요. 골칫거리 이산화탄소의 대변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에 보다 더 집중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특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보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해 우리 집이 발생시키는 탄소와 이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극에 사는 곰과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펭귄과 북극곰의 전화통화를 살짝 엿들어 볼까요? 에휴, 오늘도 비가 내리는구만. 내리나는 눈은 안 내리고 맨날 폭우만 내리니까 너무 힘들다. 헉! 이러다가 우리 애기들도 비 맞고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에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에휴, 이번에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맞다. 지난번에 북극곰이 집이 무너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했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북극곰아. 잘 지냈어? 나 펭귄이야. 너 지난번에 이사 갔다고 했잖아. 이번에 이사 간 집은 어때? 살만해? 아니, 여기도 많이 녹아서 무너져 내렸어. 조만간 또 이사를 가야 되려나 봐. 점점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힘들어서 불면증은 덤이고 사냥하기도 너무 힘들어. 아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지금까지 이사 간 횟수만 세도 셀 수 없이도 많은데 너무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우리도 좀 좋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이게 다 인간들 때문에 생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며? 펭귄과 북극곰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워봤었죠.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워크북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모두들 잘 적으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린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로 온 태양의 빛에너지는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 바뀌어 다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몇몇 종류의 기체는 빠져나가는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인다 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것을 바로 온실효과라고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는 온실가스라고 배웠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적당한 온실효과는 지구를 감싸 우리가 살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지만 많은 양의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폭염, 홍수, 가뭄, 폭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프레온 등 많은 종류의 기체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기체들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그 골칫덩어리, 이산화탄소였죠. 자, 그 이산화탄소의 현상금이 무려 4천조 원이나 붙었다고 합니다. 아니, 현상금이라니? 현상금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라이커 선생님, 이산화탄소의 현상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산화탄소의 현상금만 약 4천조 원이랍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현상금이 비싼 이유는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때문인데요.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또는 나라에 일정량 크기의 쓰레기통이 주어지고 그 쓰레기통 내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쓰레기통 양보다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된다면 우린 버릴 공간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빈 공간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주고 그 공간을 사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면 됩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전환시켜서 우리 쓰레기통의 빈 공간을 많이 만든다면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여러 군데에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의 현상금이 4천조 원이나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인 탄소세에 대해서 추 멘토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탄소세는 말 그대로 배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처럼 왼쪽 공장이 오른쪽 공장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왼쪽 공장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산화탄소를 잡아 가둘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탄소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이기까지 하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겠죠? 라이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할당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려 684개의 기업이 할당 대상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행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지 못하거나 더 많이 배출해야 할 때는 이를 배출할 권리를 사야 하는데요. 이 권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인 나라나 단체, 회사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는 돈을 내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되는 돈이 바로 이산화탄소 현상금인데요. 무려 약 4천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탄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1kg을 배출할 때마다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즉,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행하는 겁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이 시행 중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는요? 궁금한 친구들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탄소세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인데요. 유럽연합은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인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의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유럽연합 전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무역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탄소 국경세가 시행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2019년도에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석탄 발전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총 발전량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한국은 40%, 일본은 32%, 독일은 30%, 미국은 24%라고 합니다. 국가지표 체계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량은 전 세계의 석탄 화력 발전량의 2.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온실가스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린피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 미국, 중국의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3년에는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이나 되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 많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탄소세와 탄소국경세와 같은 제도는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들겠죠. 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탄소국경세를 살펴보았을 때 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에너지를 사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잡아 가두거나 활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가두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이커 선생님,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가두고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산화탄소를 잡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으기, 저장하기, 바꾸기. 첫 번째,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화탄소를 잘 녹이는 용액이나 잘 흡수하는 고체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재생에너지가 낮고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높아서 곧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키에레솔이라는 용액이 있고, 국내 지스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도 잘 흡수하는 수산화아미딘이라는 고체를 개발했어요.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만 잡는 막 또는 이산화탄소만 지나갈 수 있는 막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잡는 과정은 발전소나 공장에서 이러한 과정만 한 번 더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랍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만 지나가는 막을 만든다면 우리가 모인 이산화탄소만 따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한양대학교에서 나노탄소를 기반으로 한 분리막 기반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니 앞으로의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99%의 순수한 산소만 가지고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산소만을 모으는데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오레오 멘토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래요? 네. 이산화탄소는 땅속 깊은 곳, 지하 800m 이하에 묻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은 곳에 묻으면 땅의 무게에 의해 기체 이산화탄소가 많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체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쓰는 일회용 가스처럼요. 이러한 액체 이산화탄소는 돌이 뚜껑처럼 덮고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땅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지하수에 녹아 산성의 탄산수를 만들고, 이 탄산수는 광물 속에 있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녹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합쳐져 돌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방법은 1만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로 폴리우레탄을 만들어 화장품 쿠션이나 건축 단열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화학연구원이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네. 또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바닷물 속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랑 합쳐서 시멘트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했어요. 대우건설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기술을 상용화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세 조류를 이용해서 유용 물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바닷속에는 미세 조류라는 게 있어요. 미세 조류도 식물처럼 양분을 이산화탄소로 만듭니다. 그런데 미세 조류가 식물보다 세포가 자라는 속도랑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로 방금 말씀해주신 이 미세조류를 키울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키운 미세조류는 다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하거나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연구진들의 성과로 보아 이마저도 금방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수소를 더해 메탄올과 물을 만드는 방법 또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화석연료로 되돌리는 방법 등 다양하게 이산화탄소로 다른 물질을 만드는 방법들이 연구 중이라니 앞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으로 만들기는 끄떡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중에서도 과학계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 포집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과 내리쬐는 햇빛. 제 생각에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같아요. 맞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본따서 전기화학장치가 햇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인공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어떻게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인공광합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걱정도 쓸모없었던 것 같아요. 인공광합성을 이용한다면 이산화탄소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은 이 느낌. 실제로 식물보다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대량으로 화학물을 생산 가능하다는 점, 또한 식물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넓은 활용 범위가 이 인공광합성의 장점이겠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기술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술에 필요한 촉매가 아직은 너무 비싸서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하네요. 상용화되려면 20년에서 30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가두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CCUS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이를 잡아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순간 잡아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잡을까요? 화석 발전소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잘 녹이는 용액이나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고체를 사용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만 잡거나 이산화탄소만 지나갈 수 있는 막을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장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21년 국산화에 성공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키어솔입니다. 저렴한 흡수제 원료와 적은 에너지로도 이산화탄소를 약 99.5%를 선택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은 이산화탄소는 땅속 깊은 곳에 가둬둘 수도 있고요. 땅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지하수에 녹아서 산성의 탄산수를 만들고 이 탄산수는 광물 속 칼슘과 마그네슘을 녹여줍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방해석과 같은 돌로 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돌로 변하는 데는 1만 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동영상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유용한 물질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린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방법인데요. 생물학적인 방법은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미세조류는 다른 광합성 생물에 비해 세포의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 좁은 면적에서도 고농도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키운 미세조류는 다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하거나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화학적 방법은 이산화탄소가 땅속에서 방해석으로 변하는 과정처럼 이산화탄소를 바닷물 속의 마그네슘이나 칼슘과 결합시켜 시멘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로 시멘트를 만드는 기술이 여러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중 가장 빨리 실제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에 수소를 더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올을 만들거나 이산화탄소를 다시 화석연료로 되돌리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물학적 방법인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얻죠. 식물은 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땅속에서 흡수한 물과 잎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을 통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많이 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줄어들겠죠? 스스로 양분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바꾸는 기술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인공광합성의 시작입니다. 인공광합성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식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해서 자원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공광합성은 생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광합성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태양전지가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는 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전기 충격을 받은 물은 산소 분자와 수소 이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산소는 따로 모아서 저장해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소 이온만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막을 이용해 수소 이온을 걸러내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이온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물과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물은 다시 인공광합성을 하는 데 쓰이며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인공광합성을 하는 가로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인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탄소세,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 밖에도 탄소를 포집하고 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다음 교시에서는 우리 집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보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골칫거리 이산화탄소의 대변신 두 번째 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시에서는 먼저 우리 집의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될지 같이 계산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발밑을 한번 보세요. 발자국이 보이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발자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이냐고요? 바로 탄소 발자국을 말하는 거죠.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그린쌤이 알려주겠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달리 동물인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활동이죠.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의 활동은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 교통수단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온실기체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발자국은 어디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었는지를 추적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긴 개념으로 킬로그램이 표시 단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수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것을 1년 동안 사용하면 약 112kg의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컴퓨터 너무 좋아하죠. 컴퓨터를 100시간 이용하면 바로 9kg의 탄소 발자국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1kg이 되면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하니 스마트폰을 쓰는 여러분들은 1년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죠? 네, 맞아요. 11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그 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그린쌤과 같이 우리 집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우리 집에서 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그리고 한 달간 지출하는 자동차 연료비를 조사해 왔나요?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집 탄소 발자국을 조사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검색창에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진처럼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전기, 가스, 수도, 교통요금을 적는 곳이 나와 있죠. 우리 여기에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그린쌤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어야 할 소나무가 47그루나 되네요. 화면에서 다음으로 넘기면 우리 집 실천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한다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야기해 보았나요? 어떤 친구가 가장 탄소 발자국이 적었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기에 있는 실천 방안을 보면 어떤 활동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죠.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면 탄소 발자국이 3.2kg이나 줄일 수 있고요. TV 시청 대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탄소 발자국이 무려 1.8kg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나요? 이번에는 가스와 수도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발자국을 한번 줄여볼까요? 겨울철 난방 온도를 더 높이지 않고 20도로 맞추면 14.6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온도를 낮추고 샤워 시간을 줄이면 28.3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린쌤은 절수기 사용에 관심이 좀 가는데요. 한번 설치만 하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이산화탄소를 3.9kg이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비용도 7,760원이나 절약해 준다니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여볼까요? 자동차를 적게 또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연료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선생님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오늘 배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나중에 집에 가서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줄인 에너지 비용으로 즐거운 가족여행과 같은 멋진 일이 일어나거나
부모님께서 친구들이 너무 기특해서 용돈을 올려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활동 중 할 수 있는 활동을 골라줬고 이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와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수도요금, 한 달에 지출하는 자동차 연료비,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고 한 달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 집의 탄소 발자국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다 적은 것은 가족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기술, 상상 속에만 있는 기술 등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내볼 겁니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5년 4월 22일까지 탄소 포집 기술 경연 대회에서 1기가톤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한 팀에 1억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하였고 탄소 중립을 넘어 감축으로 가야 하며 2050년까지는 연간 10기가톤의 탄소 제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ESG 리더인 여러분들이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을 생각해내 일론 머스크의 1억 달러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꺼내고 그룹을 지어 정리하는 마인드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을 생각해 볼 겁니다. 마인드맵이란 수많은 정보를 재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미있고 쉽게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록법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린쌤이 마인드맵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이 친구는 광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 성질, 종류를 분류해서 노트에 마인드맵으로 잘 정리를 했네요.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인드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 규칙만 알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백지의 중심지에 핵심 단어를 적고 아이디어를 중앙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지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또 생기면 세부 가지를 뻗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적으면 되죠. 이 적은 아이디어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지를 굵게 표현하거나 진한 색으로 강조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기록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아이디어니까 가운데에 이산화탄소라고 적어 볼게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앞에 배웠던 생물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먼저 생물학적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부가지를 하나 뻗어서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식물 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건 또 없을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나서 세부가지를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공광합성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인공광합성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동물이나 곤충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유전자는 없을까요? 자, 이렇게 그린쌤처럼 생각나는 것을 가지에 적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인드맵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아이디어 떠올려 볼까요? 다 작성해 봤나요? 여러분이 작성한 마인드맵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라이크 그린 활동 갤러리에도 같이 올리면 전국의 그린 클래스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 상금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의 아이디어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를 라이커 선생님들이 소개해 줄 거예요. 저희는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답니다. 바로 에코마일리지 제도, 탄소 포인트제, 그린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에코마일리지는 과거에 비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절약하면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주는
서울시의만의 제도인데요. 이러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로 현금, 세금 납부, 친환경 제품 구매,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 에코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겠네요. 그럼 서울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이 에코 마일리지와 비슷한 탄소 포인트제가 있답니다. 탄소 포인트제도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절약하면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외 지역의 제도인데요. 이 탄소 포인트제를 사용하시면 상품권,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를 연상시키네요. 마치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일 때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포인트가 제공되는 그 제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도 있어요.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며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라이커 선생님들이 알려준 그린 제도를 참여해서 이산화탄소를 한번 줄여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쓰레기 다시 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